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계약법에 관한 판례들을 정리해 볼 겁니다. 실제로 계약법 분야는 이게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나올 만한 판례가 정해져 있으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조금만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면 충분히 계약법에 관한 판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계약법에 관련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에 관한 판례들이에요. 일단 가본 판례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손해배상이다, 특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법률행위, 계약이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만약에 원시적 불능이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얘기고 앞부분이. 다만 후발적 불능이면 그때는 뭐예요? 유효하니까 그때는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계상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이행 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입니다. 그죠? 따라서 계약 시 손해 X, 계약할 당시 손해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을 하고 나서 후발적 불능이니까 나중에 이행이 분류될 당시에 손해액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 기본적인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본부터는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설은 특히 이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성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게 학설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지문으로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지가 않다.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계약 교섭 중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성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돼요? O가 되고 아주 잘 나오는 형태의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실내손해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실내이익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다만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실내손해, 실내이익이라는 게 뭐냐?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인 거예요.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든 안 되든 당연히 지출할 비용이라면 그것은 실내손해, 실내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후반부 보시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출한 비용, 이거는 당연히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뭐에 포함되지 않아요? 실내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잘 나옵니다.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은 입찰을 못 받더라도 당연히 지출해야 될 비용이니까 실내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손해에는 정신적 고통도 포함되고 이때는 별도로 위자료 정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판례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뭐 하나라고 하도 상관없고, 자, 일단 동시항변권이 뭐냐?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따라서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미리 주기로 한 돈이기 때문에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그러느냐? 첫째, 선이행 의무자가 분양 잔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가 도구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그때는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뭘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판례인데 536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이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도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뭐냐 해가지고 있는 때란 뭐 어쩌고저쩌고 나했지, 그치? 사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걸 보자고요.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생긴 거예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것이니까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첫째,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따로 기억한다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매도인께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란 사실이 발견됐다면 그때는 이행 곤란한 현저한 사유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등을 거절할 수가 있다 정도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들을 볼 건데요. 이것도 실제로는 뭐 판례라고 해가지고 따로 정리할 것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첫 번째 판례는 제3자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일에게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또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면 이 병은 제3자로서 뭘 받을 수 있어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병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은 등기까지 갖춰야 돼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지만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만 했을 뿐 등기 안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에 있어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갖추고 있는 완전한 권리자여야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앞에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는 요게 건물인데 요 건물이 무효가 미등기 건물인 바람에 병의 입장에서는 등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병이 뭐랬어요? 어차피 등기 못하는 건물이니까 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되느냐, 보호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뭘 안 했다면요,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면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뭐죠? 장년도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갖춘 완전한 권리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란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한 사람도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없습니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작년도 판례이고 또 충분히 나올 만한 판례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도 은근히 뭐죠? 중요해요. 2번 판례도.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거든요. 말로 말씀드리면,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이냐, 이거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가지고 그것이 유치권이냐 동시이행항변권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비를 제때 앉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필요비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인 거예요. 자, 매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매매 대금은 뭐예요? 동시항변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동시이행항변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판례.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항변권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을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됐죠? 더불어 원상회복 의무가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행 관계라면 그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도 뭐죠? 동시행 관계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원래 채무가 동시행 관계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예요? 동시행 관계고, 원상회복 의무가 물론 동시행 관계라면 그에 기한 손해배상 의무도 뭐죠? 동시행 관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지문이 X가 되겠죠.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손해배상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례인데, 일단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없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뭐죠? 있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이건 보시면 계속적 보증이거든요. 보증은 뭐예요? 계속적 계약이니까 해제가 아니라 해지가 되는데, 이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해지할 수는 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판례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인가? 중요한 판례예요. 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민법 규정은 위헌이다. 따라서 그 규정이 무효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영구 무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구 무한의 임대차도 뭐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유효예요. 그러면 영구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이 영구 임대차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요거에 관한 판례인 거예요. 먼저 나왔던 판례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이 판례는 뭐냐? 만약에 영구 무한의 임대차를 임대인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라고 규정을 이해를 해버리면 임대는
영원히 그 건물, 그 토지에서 계속 임차인으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영구무한의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이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영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유효하고 맞죠? 유효한데 따라서 임차인은 영원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가 부과될 뿐 의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채권법 총론이 계약법 총론이 끝났고요. 계약법 강론해 가지고 매매에 관한 판례를 볼 건데요. 일단 1번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 아파트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하면서 3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럼 저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어요? 해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팔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가 됐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는 여전히 가능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치지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자,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했어요. 자, 이건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제 매도인인데 매도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 해제 사유를 뭐 한 거예요?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돼서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됐어요? 해제하게 됐다면 굳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니니까. 반대로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해뒀다면 굳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아니라 약정 해제 사유, 약정 해제권 행사니까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갑의 해제 통지는 매매 계약의 특약에 따른 뭐예요? 약정 해제권인 거죠. 약정 해제권에 기한 해약금 약정에 의한 계약 해제로 볼 수는 없으니까 준 계약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게 지금 언제 판례? 2010년도 판례인데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유래한 법정 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X. 또 나온 다음에 이제 계약금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도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매매 효력인데 일단 또 1번 판례는 뭐 많이 한 판례입니다.
인도 전의 목적물에서 과실이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의 과실은 누가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데, 예외는 인도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 많이 한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과실이 누가 수취하게 돼요? 매도인이 수취하겠죠. 따라서 그것 때문에 뭔 받지 못하냐면 이자의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수취하므로 그 결과 이자, 매매대금 상당하게 이자를 또는 보존비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이것도 아주 잘 나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언제 판례죠? 작년도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매수인인 저는 뭐 현대자동차, 현기차라나요? 현기차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근데 민법의 규정은 어떻게 되냐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된다. 뭐 당연히 선의 무과실이겠죠. 그렇죠? 고장난 자동차 살 일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와 같은 종류물인 경우, 특정물이 아닌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해가지고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특징은 수리해 주는 거는 없어요. 민법의 규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해제하고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해서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고장난 것을 수리해주면 된다,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입법자 생각은 새 차인데 그거를 나중에 수리하면 그것은 뭐예요? 김새잖아요. 원상회복이 아니잖아요. 수리해주는 건 안 되고 새로운 차로 다른 차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것이 입법자의 생각인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그것과 배치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고장난 게 있어서 그것이 쉽게 고칠 수 있다면 그때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예요. 이해되시나요?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럼 정리해보자고요. 우리 민법은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 청구,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해놨고, 수리해주는 문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수리해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그 수리가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경미한 경우에는 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다른 자동차로 바꿔달라 완전물 급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상식적인 거지만 민법 규정과 좀 배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길죠?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 관한 판례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7장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첫 번째 판례 2010년도 판례인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판례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임차 목적물이 멸실 훼손됐어요. 이랬을 때 둘로 나뉩니다. 임차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고의과실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일부 멸실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불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발생 원인이 불명이에요. 임차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임차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는 것이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는 판례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부가 화재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멸실이 됐어요. 그죠? 화재로 인해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스스로가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그때 비로소 차임 감액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의 판례니까 이것도 따로 기억해 두셔야 문제 풀 때 틀리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자, 임대차 계약은 뭐죠? 쌍무계약이에요.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쌍무계약이니까 동시이행 관계겠죠. 따라서 차임을 지급하는 것과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전부를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전부에 대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일부, 한 반 정도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는, 반에 대해서만 차임 지급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전부에 대해서 차임 지급을 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따로 기억 안 돼 두시면 이것도 뭐죠? 틀릴 염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인데 권리금에 관한 판례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번에 최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 개정의 근거가 됐던 판례가 요겁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은 결국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내용과 대동소이예요. 무슨 말입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뭐하지 못해요? 박탈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고요. 만약에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한다면 그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뒷부분은 일단 좀 합쳐볼게요. 자,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어떤 특약을 했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스스로 알아서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용인하겠다, 냅두겠다라는 뜻이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하겠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억이죠.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임대인이 스스로가 박탈했다면, 방해했다면
요때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거고요. 임대인은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를 하면 그때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사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에 관한 뭐죠? 마지막 판례입니다. 자, 자 보세요. 임대차 기간 등 용익권 설정 계약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유자가 용익권 설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죠. 자, 지금 제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누구한테 임대를 했어요. 그럼 저는 실제로는 소유자이지만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약 기간이 경과됐다면 이제는 뭐예요? 제 마음대로 어떻게요? 할 수가 있는 거다. 자유롭게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소유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중에 해지 의사표시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른다고 하여 임대차 기간 만료에 한 임대차 계약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되고까지입니다. 현재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 판례 뭐죠? 핵심적이에요. 핵심적. 자, 여기까지 끌어보자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가을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년을 할까요? 2년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을이 갑한테 뭐라 그러냐면 2년 계약을 했는데요. 중간에 저를 내보내실 일이 있으면 내보내려고 하는데 한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갑이 어떻게 해요? 그러기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에 내보내려면 3개월 전에 해제해야 된다는 뭘 했다고요? 특약을 했어요. 여기까지죠. 그렇죠? 제한이 따른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때 당연히 그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라는 말은 계약 중에 내보낼 때 필요한 요건이지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내보낼 때 요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에 어떠한 제한이 따른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용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명시 또는 무조건 약정이 있어야 한다. 꼭 이런 얘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문제집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 기간 중 해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 내보내기 위해서도 그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X다.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 중에 내보낼 수 있지만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하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계약 기간 중에 내보낼 때만 3개월 전에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이 종료되고 내보낼 때는 3개월 전에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작년도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제 계약법에 관한 판례고요. 다음 강의 때 민사특별법에 대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